손실되는 게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만 생각하시는데요. 큰 부동산이나 이제 자산을 받았을 때 그 세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거의 생각을 안 하죠. 나 죽고 나서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상속인들이 싸우는 걸 보셔야 됩니다. 30억 넘어가면 이제 싸우고요, 50억 넘어가면 이제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법원에서 봅니다. 진짜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속세가 최근 몇 년 새에 몇 배 이상의 납세자가 생겼거든요. 국세 통계 포탈 가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한 6,400명 정도 되고, 상속 재산가액이 한 14조 6천억 정도. 근데 이제 22년도의 통계 같은 경우에는 19,500명 정도가 한 56조 정도 상속세 신고를 했거든요. 거의 몇 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엔 진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상속세 낸 사람 있으면 친해지라고. 왜냐면 저 사람은 부자다. 근데 요즘은 일상의 세금이 됐고 보통의 세금이 됐다라고 느끼는 게, 그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016년도 한 12월쯤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가격이 한 5억 6천 정도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해주거든요. 그럼 5억 원을 차감하면 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 한 600만 원? 그 정도 내외인데, 그분이 그냥 그대로 살고 계셨다라고 하고 23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23년도에 아파트 이제 평균 가격이, 이 부동산원 가격이 제가 알기로 좀 보수적인데 한 11억 가까이 돼요. 10억 5천 정도? 그러면은 상속세가 간단히 계산하면 한 1억 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17배, 18배 증가가 된 거죠. 배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납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 그러면 500만 원이 뭐 한 1억 정도 올랐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 이 돈 있으세요 하면 없으세요. 1억이란 돈을 계좌에 갖고 그걸 6개월 이내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부에 대한 차원의 문제는 또 다른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5억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압박감이 엄청 심합니다. 5억 5천이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하나를 급매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기가 거의 힘들어요. 급매를 할 때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지냈던 그 주택을 팔 때 있어서의 그 엄청난 가슴 아픔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팔고 나서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가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상속재산이 한 35억 정도의 호가였는데 27억까지 낮춰도 지금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팔질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납부는 지금 5억 5천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은 물건 담보 잡고 연부연납이라 그래서 처음 한 조각 내고 최대 10년간 10조각 쪼개서 낼 수가 있어요. 11조각 쪼개서 낸다 그러면 1년마다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사실 5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도 붙거든요. 2.9%. 그러면 거의 5,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세전 5천이요.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빚져가면서 세금을 10년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년간을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또 10년이에요. 상속세를 20년간 낼 수도 있어요. 매년. 재산은 그대로인데, 하나의 이제 삶이 송두리째 좀 뺏기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준비를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너무 슬퍼만 하고 계시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상속세 신고라는 거는 사실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이 상속 관련된 절차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이나 이런 거 기한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이제 가장 길게 잡으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돌아가시면 4월 말부터 6개월이니까 5, 6, 7, 8, 9, 10월 말까지죠. 근데 대부분 상속세 신고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오셔서 뭐 이제 신고서나 만들고 신고나 좀 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상속세 신고라는 게 왜 6개월을 줬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은 세금을 추후에 낼 때는 가산세가 셉니다. 세금 원세액이 5억 5천만 원인데 상속세 조사 일어나서 1억이 더 추징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엄청 커요. 기본적으로 20% 30%씩 막 붙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로스가 생기는 꼴이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속에 대한 상담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속세 내는 사람이 그래도 얼마나 되겠냐, 아까 말했지만 뭐 19,000명 2만 명인데 뭐 그게 몇 퍼센트나 되냐, 그러니까 나는 뭐 상관없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후에 그 재산을 팔 때 사실은 많이 후회를 하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뭐 기준시가가 5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안 내니까 상속세 신고할 필요도 없겠다. 근데 이 상속이란 건 부의 무상 이전이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자녀는 그게 스타트예요. 스타트란 말은 뭐냐면, 이걸 받고 나서 미래 본인이 팔 때 취득가액이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의 낮은 금액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10억 원까지 내가 상속세를 안 낸다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걸 통해서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는 거죠. 9억, 10억 원까지, 언저리까지. 그래도 어차피 상속세는 0원이니까 똑같이. 근데 미래에 팔 때 내가 이걸 10억 원에 판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8억까지 올려서 팔 때는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낮게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고 5억 원으로 받았으면 추후에 차액인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거든요. 약간 허투루 알아보신 거, 무관심했었던 게 지금 와서 억대 이상의 손실로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를 많이 내시죠. 내가 결국은 무지했었구나. 우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좀 몇 개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먼저. 아파트나 상가나 대충 시세를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거기다가 이제 현금을 더하셔야죠. 현금이나 주식 계좌나 예금성 계좌 더하시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증여했던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총 상속 재산일 거고, 거기서 하나를 빼셔야 됩니다. 이제 채무를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걸려 있다, 은행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럼 대출 금액 빼시고, 임차인이 있다, 그럼 임대차 보증금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채무니까 차감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 은행으로부터 또 돈을 빌렸다, 이런 것들을 빼시면 그게 일반적으로 이 나오는 상속 재산가액이고, 거기서 배우자가 없으면 그냥 5억 원을 차감하시고, 배우자가 있으면 이제 10억 원 차감하시면 일반적으로 그게 과세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 과세 표준에 이제 가장 간단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표를 고배해 보시면 돼요. 고배고 누진 세율을 차감을 해보면, 아, 이 정도가 내가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이구나. 그래서 이걸 차감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의 가장 일반적인 재산가액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인원 분포가 10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결국은 예전에 주택가격이 5억 원짜리가 지금 15억이 돼서 상속세를 많이 낸 거거든요. 돌아가신 날 15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40년 전부터 계속 줬다라고 하는 케이스와 돌아가시기 직전에 허겁지겁 준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40년 전부터 미리 줬었던 분들은 세금을 한 1억 1천 정도 냈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허겁지겁 이제 증여를 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배에 넘어가는 한 2억 5천 정도 냈었어요. 한 2배 이상의 효과를 줄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분에게는 그 정도가 뭐 유의미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증여를 받고 나서 재산 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불린 목까지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어떤 자녀분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녀한테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셨고,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잘 모르겠다, 재테크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가 건물 가져가서 그냥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라.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이 수치화되지는 않고요. 자녀분들에 대한 그 경제의 컨트롤 능력이나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주는 사람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동산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택이 3개 이상이고 과세 표준이 12억 넘어가면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거든요. 부모님이 주택이 너무 많으면, 차라리 너 내 거 주택을 가져가라. 그리고 어차피 나는 지금 주택이 많아서 1세대 1주택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이 하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어차피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너가 이 주택을 받은 다음에 너가 독립된 세대니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서 비과세로 너가 더 큰 금액을 가져가라. 어차피 내가 지금 상황에서 비과세 못 받고 주택을 팔면 세금이 4억인데 가져갈 때 뭐 2억이 들지만, 너가 추후에 이거 같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시세대로만 팔아도 너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0원이면 어차피 2억 원을 가족 울타리 내에서는 세이브를 한 거니까 너가 이번 참에 이걸 가져가라. 그리고 나는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겠다. 이런 복합적인 이제 가족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것에 적합한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결국은 자녀분의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도 보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자녀분들도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나 취득세 낼 돈도 없으시면 사실 못 받거든요. 가장 조금 힘든 게 대학생인 자녀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대학생 자녀는 증여세나 취득세를 낼 여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은 또 주고는 싶은데, 그러면 또 한 단계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주택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세금까지 또 줘버리면 증여세가 더 커지니까 조부모가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믹스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손주분들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비율이 최근 5년 새에 거의
엄청 올랐어요. 한 4, 5배 올랐거든요. 그 이유를 곰곰이 봤는데 대한민국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 60대 이상 분들이 40%가 넘어요. 저도 계속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공제를 활용하십시오. 미리미리 주십시오 했지만 사실 강의 듣는 분들은 기가 찰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한테 기저귀 값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무슨 2천만 원 증여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증여가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생활 속 약간 절세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주시는 패턴이 엄청 강해졌다라는 거죠. 10년간 증여재산 공제가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이니까. 근데 10년 이내 돌아가셨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액수 이전 5천만 원 이하를 줬다 그러면 그 당시 신고는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으니까 사실은 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큰 금액을 줬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에 가장 무서운 이제 가산세가 있죠. 사실은 이게 제가 9년 뭐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포착된 적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건강하게 한 3일 4일 정도만 더 사셨으면 이제 10년이 됐던 거죠. 법에는 딱 10년 증여로 적혀 있기 때문에 10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다시 얹어서 계산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포착이 됐는데 그 증여 재산이 그 당시에 한 3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원세랑 가산세들 막 다 합치니까 그 추징세액이 3억이 넘어갔었어요. 한 1억 2천? 근데 가산세가 1억 8천.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 경험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줘도 안 걸려. 과세관청에서 전화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모든 사람의 개인 계좌를 이렇게 막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지는 건 결국 상속이 펼쳐졌을 때 터지는 겁니다. 상속이 이제 좀 젊었을 때 터지시게 되면은 나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전세자금 2억 받았는데 그게 딱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진짜 가족 간에 돈을 서로 빌려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의 형태를 그러면 꼭 쓰시고 그것에 맞춰서 이자라도 지급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차용증 빌려준 거나 증여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증여는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쌓이고요. 차용증은 채권이니까 돌아가신 날에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서 그냥 내고 끝이에요. 상속세는. 증여와 채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가산세가 몇 억이 더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거래도 그래서 요즘 차용증을 쓰는 게 약간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가 되는 거죠. 최근에도 국토부에서 하나의 이제 포착 사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69억을 이제 빌려주고 딸이 그걸로 60억짜리 이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국세청에게 이관시켜서 조사를 해봐라라는 거죠. 편법 증여다. 이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딱 첫 번째로 뭘 떠올렸냐면 그러면 저 따님이 경제적 능력이 있을까? 일반적인 경제인은 69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담보도 설정할 정도일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니까. 근데 그 따님이 원금 상환은 차치하더라도 이자를 1원도 안 줬다 그러면 저는 그게 증여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요. 그 따님은 본인의 소득 금액이 절대 그 부동산을 살 여지가 안 됐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것을 과연 적절한 이자를 주면서 빌렸다라는 주장을 했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너무 이제 거래 형태를 단순하게 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걸려 뭐 이런 걸 잡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부동산 정책이나 그런 이제 다양한 금융 자료를 통해서 세무조사라는 기법들이 눈에 띄게 엄청나게 진보했거든요. 세무사 말 다 필요 없어. 걔들은 뭐 걱정만 너무 끼우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이제 화가 입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대로 정말 이자를 지급했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4.6%인데요. 그 이자율과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저리로 빌려줬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할 수 있어요. 다양한 파생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미리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은 이런 식의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정기적으로 자산 건강 검진 같이 맡기시는 분인데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의 세금이 개편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내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바로 해드렸죠.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좀 어렵긴 해서 한 하루 이틀 걸려서 계산을 해드렸더니 한 3억 차이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개편된다는 가정으로 3억을 누구보다 빨리 다른 식의 투자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굳이 여기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22년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7월에 나왔는데 그 종합부동산세 언제 내냐면요. 23년 바뀌고 23년 6월 1일자에 갖고 있던 사람이 23년 12월에 내요.
1년 반 누구보다 빨리 접근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에 급매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급매물에 대해서 접근하셔서 꽤 큰 수익을 또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확실히 좀 빠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걸 알진 않더라도 그 인사이트가 높으셔서 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렌즈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접근이 빠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한테 어차피 내가 뭐 수입료를 주더라도 어떤 식의 정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많으세요. 본인이 물어보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쌓아야 된다는 인지가 누구보다 명확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1시간 상담을 정해놓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도 모르시면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뭔지를 상속세가 뭔지를 알려드리는데 이미 20-30분을 써버릴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간단히 본인이 물어봐야 될 것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이 인지를 하고 더 딥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말 그대로 아 진짜 어떤 효율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구나라는 게 많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접근법들이 보시게 되면 배울 게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 부동산이나 이제 부를 이동시키는 그런 틀에 대해서는 조금만의 이제 절세 전략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큰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도나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세액이 아주 커요. 일생에 한두 번 펼쳐지지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놓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웬만하면 신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어떤 이슈가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혼자 개인의 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울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 시가, 가액을 정확하게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기기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조세 전략은 좀 세무사님들과 얘기를 좀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증여하기 전에 덜컥 받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납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끝 처리까지 고민을 꼭 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꼭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드리고 싶어요. 증여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고 상담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납부서 드리면서 최종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완료됐습니다. 미팅을 할 거잖아요. 그 미팅 때 저는 자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10억짜리, 15억짜리 자산을 받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부모님이 그 자산을 일구려고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의 급여가 5천만 원이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30년 벌어도 어차피 이걸 못 사신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남이 얘기해줘야 어느 정도인지 감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그 얘기를 해드려요. 당신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이번에 받았으면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15억이 그냥 날아갈 것이다. 무조건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당신 자산의 로스가 일어날 거다. 공부를 제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납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부연납으로 쪼개서 낸다 그러면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5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억인데 매년 그러면 뭐 5천만 원씩은 모아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정기적금을 가입을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지 그런 플래닝을 알려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이제 월급을 받고 나서 말 그대로 이제 본인 소비대로 쓰고 세금 엄마가 또 내줘 이러시다가 또 증여세가 커질 수 있다. 다양한 자산 관리에 대한 절차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손실되는 게 내가 뭔가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만 생각하시는데요. 큰 부동산이나 자산을 받았을 때 그 세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거의 생각을 안 하죠. 자의지가 아니고 타의지적으로 인생에서 몇 번 펼쳐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영상 보시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걱정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간단하게 약식 계산을 꼭 한번 해봐라.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법을 한번 보셔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진짜 실천하셔야 돼요. 결국은 시간이 10년이란 게 지나야 되고, 근데 내가 뭐 건강상 10년까지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주를 주라고 말도 많이 해요. 손주는 5년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간의 갭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손주를 준다거나 사위 며느리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을 좀 활용해봐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거 살아생전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죽고 나서 뭐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상속인들이 싸우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정말 끔찍하게 싸웁니다. 다툼의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어요. 통계치로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합니다. 30억 넘어가면 이제 싸우고요, 50억 넘어가면 이제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법원에서 봅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부모님은 아니 왜 제가 갑자기 저러지? 라고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이제 충격 먹어요. 정말 소중했던 자녀가 왜 갑자기 저렇게 돌변을 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딱 단편적인 얘기만 하기엔 좀 애매해서 말을 좀 아끼겠지만 미리 살아생전에 하시는 게 남은 상속인들의 앞으로의 좀 우애 좋은 삶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좋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그 가족이 어떻게 가는지도 쭉 봐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의 이전. 그것도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학습인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단순히 자산만 툭 넘겨줬을 때 과연 그게 온전하게 지켜질 것이냐. 제가 증여세 상담할 때도 왜 자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 아니 못 지키면 어차피 당신 그 줘봤자 세금만 내고 그 날라간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자녀도 그걸 인지하게끔 하고 살아생전에 그런 것들도 좀 경제적인 모습도 학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녀가 그런 걸 잘 몰라요 하면 그걸 당신이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편은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사실은 상속이. 왜냐하면 피상속이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80대 이상이 50%가 넘거든요. 그럼 자녀가 환갑이세요. 근데 자녀가 환갑이 됐는데도 본인이 그 부모님의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히려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당신 잘못이다. 당신 나이가 그거 먹었는데 당신이 그 고민을 안 한다는 거는 지금 당신이 아버지에게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거다. 라고 할 정도로 가족 간에서 고민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힘들게 읽었던 그 가족의 하나의 이제 부의전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게 물려져야지 그 자산의 형성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지켜내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소멸돼 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Now I see what you teach.